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너무 좋습니다. 시작이 저희 절대 서로 입 맞춘 거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보는 또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또 내년 초에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이제 대응 위주로 가면서 신생 내러티브 위주로 이제 펌핑되는 그런 시즌이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박 작가님과 데니얼드님 두 분을 모시고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기존에 진행했던 인터뷰 형식이 아니라 자율 토론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두 분의 빛나는 인사이트가 모두 담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4분기잖아요. 과연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할지 한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야기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유토론 진행 방식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 안건을 확인하신 후에 안건에 대해서 OX로 의견을 좀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자유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유토론 후에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으로 넘어가면서 1, 2번 순서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각자 두 분이서 추천하시는 강조하고 싶으신 하반기 투자 전략 인사이트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입니다. 비트코인 연말 이내 15만 불 돌파 과연 현실적일까? 하나 둘 셋 하면 의견을 동그라미나 X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너무 좋습니다. 시작이 저희 절대 서로 입 맞춘 거 없습니다. 그럼 먼저 박 작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가격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30% 조금 더 상승하면은 사실 15만 달러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과거 패턴에서 봤을 때 원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뭐 조금 더 변동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뭔가 가격이 좀 부진하다라고 해서 뭐 실망을 하시거나 그럴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는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릴까, 이 부분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료들 한번 살펴보면은 가령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M2 통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신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돈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뭔가 좀 불안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곳에 묶여 있는 개념인 거고요. 이 금액, 이 막대한 자본들이 결국은 10월과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월등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들 중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들도 차츰 바뀌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보는 또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또 내년 초에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뭔가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 유동성이 일정 부분만 시장에 진입을 하더라도 질문하신 15만 달러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15만 불에 대한 돌파가 이제 현실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 이유는 이제 박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보다 한 30% 오르면 되거든요. 이 30%라는 수치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수치를 보면 한 달에도 충분히 올랐던, 과거에도 보면 뭐 작년도 그렇고 특히 연말에 뭐 악토부부터 해서 이제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른다는 충분히 30% 이상, 35% 이렇게 한 달 안에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과거 차트를 봤을 때 가능한 수치고, 연말에 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더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가 이제 이번에 한번 했고 이번 달도 이제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더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 이제 연말에. 그게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더 이제 들어오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M2 통화량 이제 지표 따라서 가는 게 많은데, M2 통화량도 지금 비트코인이 M2 통화량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동성으로 봤을 때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아주 많이 퍼져 있지는 않고 좀 기다리고 있는 대기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긴 합니다. 금리 인하가 확률은 높지만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연말에 확률적으로 지금의 어떤 스탠스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미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좋고, 이런 흐름에서는 충분히 15만 불 돌파까지는 좀 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또 M2 통화량
많고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연말에 한 달에도 30% 이상씩 이렇게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불까지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5만 불이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은 그래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걸 현실적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5만 불이라는 수치는 정말 충분히 현실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OX로 의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어떠세요? 생각했어요. 이거 거의 일심동체시네요. 네, 이거는 좀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건 제가 이제 일단 뭐 퍼포먼스 자체는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솔라나가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뭐 투자를 했을 때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솔라나가 이더 대비 좀 많이 못 올랐고 그래서 수익률로 비교하면 충분히 이제 솔라나가 이제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는 있는데 대체제라는 측면은 이제 솔라나가 예를 들어 지금 시가총액이 2위인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유죠. 그래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인 2위를 제끼고 시총 2위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의미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가능성으로 따지면 한 2, 3% 정도? 이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 시장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솔라나도 그렇고 뭐 이제 레이어 1 시장이죠. 이제 인프라 시장인데 이 인프라의 어떤 기본 개념들 그리고 가치들을 다 만든 게 이제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이고 실제 거기 이더리움 위에서 존재했던 현재 뭐 TBL, 뭐 디파이 TBL 같은 거죠. 그 디파이에 있는 총 예치된 금액 이것도 이더리움이 월등히 많고 그리고 최근에 뭐 기관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RWA 자산 이런 것들도 솔라나에 올리지 않고 다 이더리움 위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 솔라나는 조금 리스크한 존재고 이더리움은 좀 안정적이죠. 그렇지만 좀 적극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무거운 애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솔라나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좀 빠르고 시장에서 없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에서는 많은 펌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더리움보다 많이 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느 기간에 걸쳐서도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시가총액 전체 이제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더리움을 완전히 바꾸고 이더리움이 있었던 개념들 어떤 위치를 빼앗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까지는 되지 못하고 수익률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제 또 반대말이 보완제라고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이더리움 킬러, 이더리움을 대체하고 이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마치 서로가 경쟁 구도를 가진 것처럼 하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관점들을 좀 많이 흥미로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논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한다고 왜?라는 질문을 하죠.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관점들을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됐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용성 측면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솔라나도 현재는 이더리움과 이제는 다른 입지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최근에 이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계속해서 방송에 많이 좀 출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본인들은 탈중앙화 나스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솔라나가 이제는 이더리움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어라는 것들을 좀 천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의 혁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근본적인 가령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을 월드 레저라고 하는데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정보들을 우리의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솔라나보다는 더 광범위한 조금 더 거대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솔라나는 조금 더 사용성 측면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들로 진출하고 있다는 움직임들을 좀 많이 받게 됐고 그 결과로서 솔라나가 결국은 그 탈중앙화된 나스닥이라는 기치 아래서 빠른 속도를 위해서 최근에 알펜그로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원래 기능이 좋은데도 계속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본인들의 기능을 더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압도적인 서비스를 내겠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완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가고자 하는 길들은 조금 더 근본적이고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솔라나도 거대한 그림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더 다양하고
뭐 게임이라든지 최근에 게임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과거에도 NFT도 굉장히 좀 물론 이더리움이 더 주를 이루었었지만 최근에 움직임들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메인에서 조금은 멀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사실은 솔라나에서는 적극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이제는 서로 간의 영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져가지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본다는 새로운 시야가 열린 것 같아서 너무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투자 비중을 높인다. 하나, 둘, 셋. 오! 둘다 어이구, 넘어가요? 좀 의견이 너무 일치 안 너무 나요. 똑같은데 좀 달라야 네. 되는데. 달라야지 좀 토론이 될 텐데 약간 그럼 박 작가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뒤에서 투자 전략에서 또 한번 강조를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즌부터는 이제 10월 기점으로 11월, 12월에는 알트코인에 더 많은 자본들이 더 많이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또 촬영 기점으로는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결국은 또 일정 부분 시기가 지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 급격하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은 모든 투자자들이 뭐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으로 더 비중을 많이 실을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뭔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이어가고 뭔가 이 현금에 대한 최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조금 더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알트코인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실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전제가 반드시 내가 아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반드시 뭔가 펀더멘털이 받쳐지고 내러티브가 받쳐주는 코인들의 하나의 부분들이고, 뭔가 알지 못하는 코인들을 우후죽순 사는 그런 관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1월 기점으로 해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자본의 힘이 더 많이 월등하게 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것도 이 알트코인 투자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보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같은 시기는 또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질문이 지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지금 1,000만 원은 비중 자체를 알트코인에 잠깐 높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이제 최근에 9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90일간 성적은 10% 이하거든요. 근데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70% 이상 넘는단 말이에요. 이더리움부터. 그렇게 봤을 때 박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진짜 우후죽순 막 이것저것 사면 이제 손실이 클 텐데,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도 시총 높으면서 건강한 알트코인들,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을 좋은 시기에 이제 잘 투자한다면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성장률이 이제 좋을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이런 시기에서는 알트코인 우리가 시즌이라고 하죠. 그런 시즌이 항상 오는 건 아니거든요. 타이밍이 왔을 때 지금 자금이 흐르고 있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미넌스도 뭐 빠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표에서도 좋은 지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흐름도 보면 메이저에서 뭐 중소형까지 가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전하고는 좀 장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타이밍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 비중을 이제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시즌이 만약에 다시 좀 반대로 흐른다면 그때 또 비중을 조절하면 되니까, 투자자라는 것은 항상 시장이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건강한 알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네요. 네. 네네. 다음 한 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을 하게 될 때 알트코인 전체가 다 오른다 혹은 대형주 위주로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 알트코인 시즌은 다르다. 그래서 뭐 대형주 위주로만 간다. 그리고 뭐 선택된 애들만 간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많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외된 애들도 있긴 해요.
소외된 애들이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만 랠리를 이끄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자금이 이제 이더 중심으로 뭐 이더리움, 솔라나 중심으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퍼포먼스를 냈고 메이저 중심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그 흐름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또 중소형으로 막 넘어갔거든요. 근데 중소형 알트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중소형은 아니고 이제 다 신생 코인. 그렇죠. 신생코인. 신생 코인 위주로 이제 자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트렌드로 보면 아마 이런 패턴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몰렸다가 대형주를 한번 펌핑 시킨 다음에 그 펌핑된 자금이 물론 이상한 코인으로 가진 않고 시장의 내러티브를 이끄는 그런 코인들. 근데 대부분 이제 신생 코인들이죠. 그래서 신생 코인들 위주로 자금 일시적으로 이제 몰렸다가 거기서 펌핑 시키고 나서 다시 이렇게 중소형으로 왔다가 이제 대형으로 왔다가 다시 비트로 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완전히 알트 시즌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트 시즌 왔을 때 다 갔어요, 진짜. 뭐 중소형 이상한 거 가릴 것 없이 다 갔는데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 너무 종류가 많아졌고 또 오래된 알트코인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좀 오래 있었던 알트코인들이 아예 안 가진 않겠지만 퍼포먼스 좀 낮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이제 대형 주주로 가면서 신생 내러티브 위주로 이제 펌핑되는 그런 시즌이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서 약간 작가님은 저는 조금 대형주만 랠리하진 않고 대형주 가지만 과거에는 모든 알트로 다 갔다면 모든 알트는 아니고 신생 코인들 위주로 신생의 또 내러티브를 이끄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이제 자금들이 흘러가는 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요 부분은 약간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주만 랠리는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좀 대형주 중심으로 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토큰 터미널에서 보고서 나온 내용을 읽어봤더니 연초 대비로 했을 때 지금까지 이더리움 생태계랑 솔라나 생태계 비교를 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즉 이더리움을 필두로 이더리움 뎁들 솔라나를 필두로 솔라나 뎁들 비교를 했더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대비로 수익률이 이더리움보다 높았던 뎁이 오일러 파이낸스랑 메이플 파이낸스밖에 없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보다 높았던 뎁이 연초 대비로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의아한 결과이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기복들은 있지만 대형주들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멘텀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커뮤니티에서 이제는 유틸리티의 시대다. 이제는 플랫폼의 시대가 저물고 유틸리티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뭐 수수료에 대한 관점들이나 여러 펀더멘털에서 일정 부분 사실인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시간을 조금 더 지나가지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더니 가격 퍼포먼스에서는 여전히 플랫폼이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투자하겠지만 그리고 여러 코인들이 또 우죽순 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은 확실히 과거보다는 조금 더 대형주나 아니면 펀더멘털이 조금 더 받쳐지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제공하는 코인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대형주를 더 평소 지난 대세 상승에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만약에 이런 자산들은 조금 더 핵심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너무 좀 많은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좀 위성자산 개념으로 약간 더 뭔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 분들이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최근 퍼포먼스는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해요. 대형주 플랫폼 위주로 많이 올랐고 소형주들은 아직은 못 갔는데 저는 작가님과 조금 다른 거는 갈 가능성이 그래도 좀 남아 있다. 근데 동의하는 부분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긴 하죠. 변동성도 심하고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그냥 대형주 위주로 담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만약에 그런 이제 또 투자자가 또 자기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담더라도 이제 비중을 굉장히 좀 적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첨언 좀 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말씀 주신 거 저도 다 동의를 하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형주를 선택을 했을 때 아까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아무 코인이나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형 플랫폼을 선택하더라도 여기에 또 파생된 생태계 코인들 중에서 우량한 코인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코인들을 연계해서 가는 게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신생 코인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워낙 낮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요령들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투자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형 코인들 위주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편성을 하면은 이 코인들 위주로 파생된 즉 이더리움 계열에서 가장 괜찮은 솔라나 계열에서 가장 괜찮은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전략 팁까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한 건 네. 넘어가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아직 메인 랠리 시작 전이다. 두 가지 의견 중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9월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왜냐하면은 CME 패드워치 툴도 그렇고 모든 정말 컨센서스도 그렇고 모든 매체들도 25bp 인하에 대해서 거의 뭐 100%다. 거의 가깝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10월이나 12월에 대한 부분들은 선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절반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고 물론 10월과 12월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더라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는 가격이 충분히 다시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지 분명히 유동성 장세가 더 월등하게 올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한번 삐걱대더라도 그래도 예정되어 있는 그 수준에서 조금은 적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랠리가 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유동성에서 단서를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말고도 유동성을 갖다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갖다가 50bp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랠리가 가능하다는 관점 가지고 있고 만약에 50bp를 넘어서 75bp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선반영이 이미 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랠리가 아직 시작 전이다 요 입장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금리 인하는 뭐 다 거의 100% 확률로 이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가격이 좀 많이 반영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올랐고 그걸로 인해서 비트보다는 오히려 알트코인에 좀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 유동성 자금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변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두 번 남은 금리 인하가 25bp씩 다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저는 25bp 이렇게 두 번 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높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25만 돼도 뭐 괜찮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장에는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도 그렇고 알트코인 투자자도 그렇고 특히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유동성이라든지 금리 인하를 계속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잠재된 유동성이 저는 시장에 많다고 봐요. 확률적으로 뭐 페드와치도 뭐 한 85%뭐 이렇게 하지만 85%의 배팅을 하지만 95%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95, 96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금리 인하 결정일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무조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보수적인 투자자는 그거 결정된 거 확인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 큰 기관이나. 네. 그래서 기관들도 또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두 번의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들어오는 마지막 보수적인 투자자들, 그들의 이제 물량들, 그 물량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랠리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좋은 시기죠.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라는 건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자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 다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적극적인 투자자는 좀 배팅해서 지금부터 들어가겠지만 마지막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있고 마지막 보수적인 투자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대규모 물량이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제 그냥 일반 투자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제 달려드는 그런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좀 시간적으로 그리고 시장을 봤을 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확률적으로 뭐 만약에 투자에 배팅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 좀 좋은 시기고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랠리가 시작되지 좀 않았다고 보고 그 가능성이 좀 다른 시기보다는 좀 많이 높은 시기인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요 의견 동의하고 선반영된 부분들은 9월 달 이미 선반영 부분들이고 10월, 11월은 아직까지 선반영 관점에서는 조금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인 랠리는 아직까지 남았다라는 보는 입장은 코인 투자자들은 좀 확고하게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일단 불확실성을 워낙에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또 마지막까지 해소하기를 또 바라는 부분들도 있겠죠. 좋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금리 인하 모두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